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2일 토요일 뉴스광장입니다.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에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그동안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모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소리만 나더라고. 근데 우리도 119 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전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 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전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가 집중됐던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출입 통제가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인 어제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들은 경찰이 모두 수거했는데 14일부터 용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을 막고 있던 출입 통제선을 걷어냈습니다. 최초의 쓰러짐 경위 등을 밝힐 가장 중요한 현장이어서 경찰은 2주 가까이 출입을 통제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3D 스캐닝을 비롯해 2차례 현장 감식도 있었는데 물적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현장 보존 필요성도 더는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골목 가게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헬로윈 장식도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비닐봉지와 깨진 유리병 같은 것도 눈에 띄는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골목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이태원역 추모 공간을 찾았던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내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좀 마음이 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있어도 죄인 그런 마음이 가져갖고 그 애들 살리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다만 통행 재개에 앞서 경찰과 용산구청은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들을 모두 걷어갔습니다. 원효로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됐던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는 모레부터 용산경찰서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유류품 700여 점을 6개월 이상 보관해 반환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구청 직원들의 소환 조사도 잇따르는 등 수사가 용산구청 쪽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정부 상위 부처에 대한 수사 소식은 없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용산구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실사를 거쳐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참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영업해온 업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 T자형 거리들이 다 줄을 세웠는데 그 거리가 안 막힐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태원을 자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막히는지.
용산구 안에서 춤이 허용된 일반 음식점은 24곳, 모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중 22곳은 지난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2014년부터 4년간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이태원 일대 건물주와 상인 등의 모임인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사로 활동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업소들에게 유리한 춤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 결탁이나 위법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업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도 조사 중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어제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사가 하위 기관,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이후에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최태영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였는데요. 함께 출석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자리에 연연치 않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소방대원 7,500여 명을 지휘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사 현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장이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상황을 전하면서는 울먹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우리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사 당일 비번이었지만 사고 현장 200m 거리에 대기하며 참사 뒤 현장 대응을 총괄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 저희 용산소방서 내근 직원과 비번자를 동원했으면 조금이라도 희생자를 좀 덜 희생이 나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요.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심정을 토로하는 게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료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주 전역 등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김계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르손주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наші оборонці на підступах до міста. Залишається ще зовсім трохи і починаємо. 이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헤르손시에 진입했고 시청과 경찰서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됐다고 헤르손 지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헤르손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되자 지난달 말부터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9일부터 헤르손시 주둔군이 철수를 시작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이틀 만인 11일 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도 인명과 장비의 손실 없이 철수 작전이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Всего выведено свыше 30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коло 5 тысяч единиц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материальное имущество.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수복은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전과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단지 한 지역의 탈환이 아니라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 진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퇴각한 러시아군은 헤르손시 동쪽 드니프르강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각하면서 헤르손시의 발전소와 유일한 교량을 폭파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진격 작전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환율은 60원 가까이 떨어졌고 주가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 둔화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과연 이런 장세 지속될 수 있을지 정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장 시작부터 30원 급락한 원달러 환율.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하루에 60원 가까이 내린 1310원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급락했던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내림폭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거라는 기대감이 환율을 낮췄습니다. 오후 들어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운용 방식을 바꾸면서 우리 외환 시장에 달러가 더 공급될 거라는 소식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는 발표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쪽에서 봤을 때는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런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9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바닥을 확인하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제 주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도 금융시장은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열릴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당초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일부에 20에서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쌀쌀해져서 옷을 두껍게 입는다는 뜻인데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두텁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동남아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구상을 담은 우리의 새로운 아세안 전략도 공개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외교 둘째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나섭니다. 아세안 정상들과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를 기초로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함께 번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를 언급했는데 이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에 맞서 아세안을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중국의 1대1로 구상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경제협력은 신남방 정책을 계승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디지털 협력 강화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세안 협력 기금 증액도 밝혔습니다. 한편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MBC 취재진은 민항기로 이동해 순방 취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새 아세안 전략에는 중국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과거 정부 사례까지 소환을 하며 난타전을 벌였고 MBC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MBC 전용기 배제가 언론 탄압의 단초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사례를 꺼냈습니다. 당시 북한이 조선일보와 KBS의 입북을 불허한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양보 없이 이들을 전용기에 태워보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고의성 있는 오보를 냈을 때 출입처 금지는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용기를 못하게 한 건 취재 방해가 아니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취재 선진화 방안 사례를 꺼냈습니다. 저도 기자실을 없앴어요.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언론 자체를 아예 접촉을 못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언론중재법 개정 때 언론 자유가 헌법상 가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시민 윤석열일 때는 맞고 대통령 윤석열일 때는 틀린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선 국익 차원의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알 권리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판단에 따른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MBC는 특정 언론사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대야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당내 이견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석열 당선인 수행팀장 출신인 초선의 이용 의원이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읽어내렸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당이 왜 지켜주지 않느냐. 주 원내대표는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국감장에서 왜 퇴장시켰냐라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주 원내대표에게 원내 지도부를 준 것이 지금은 걱정이 된다. 마음이 부글부글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민에서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분출된 겁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없는 걸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강경론은 지난 5일 대통령이 책임론에 선을 그은 뒤 거세졌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선 의원에게 공개 비판받은 5선의 주 원내대표 직접 대응은 피했습니다.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내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내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걸 좀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사그라들었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사석에서나 쏟아졌습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침묵이다. 대통령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의원들만 상대해 총선이 걱정이다. 여론은 안 보고 충성심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당과의 대화는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취임 2달이 넘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장외투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또한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10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하지만 취임 70여일 만에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강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됐던 우려는 2차례에 걸친 당사 압수수색 이후 수그러들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일치 단결에 막을 때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진실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감 중단,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어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왜 정권을 잡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왜 공직에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취임 뒤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소통은 꽉 막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커지는 상황.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국회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숭례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는 8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전화는 오후 5시 삼각지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를 엽니다. 보수 성향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3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전 정부 인사 구속수사 촉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며 도심권 진입 차량은 통일로, 사직로, 3일대로 등으로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KBS 취재진과 옥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 자금 명목에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고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남욱 변호사. KBS 취재진에게 돈 전달 경위 등을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 액수는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영장심사에서 이 차용증을 돈 전달의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적시한 8억여 원도 이 돈 11억 원이 출처였던 셈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 중이던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나머지 돈의 전달은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후보가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엇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 시장 측 지분 등에 대해 기억하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배분은 김만배 씨가 50%, 남욱 25%, 제가 16%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만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그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사람과 대장동 사업자들의 오랜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수사 자료에 담았습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도 수없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57번과 102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 횟수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을 처음 거론한 건데 검찰은 그 무렵부터 대장동 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관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4억 원을 지원했고 특정 종교단체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인터넷 댓글과 허위 제보 등을 통해 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배당금 24.5%, 약 700억 원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가 세금 등을 제외한 428억 원으로 다시 조정했다는 내용도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다만 이 돈은 김 씨가 지급을 늦추고 거부하면서 약속 단계에 그쳤다며 또 다른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건넸다는 돈만 정치자금과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김용 부원장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측근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의 부장검사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날씨는 포근했지만 이미 절기로는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 예보도 있어서 나들이 차량이 조금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의 정체 수준도 다소 혼잡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가을 날씨의 특징 중 하나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죠. 지금도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습니다. 안개등 활용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나들이 정체는 이미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
쪽 초월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 일대 정체가 시작됐는데 차츰 이천 부근 통과도 어려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인 오산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혀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충청권인 천안 일대 통과는 아직까진 괜찮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칠 텐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일부에는 20에서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해안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11.9도, 부산 14.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가 20도, 제주 25도, 포항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화요일에는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에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던 수사의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모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소리만 나더라고. 근데 우리도 119 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전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 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전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헤르손주 전역 등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서 공세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김규수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르손주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наші оборонці на підступах до міста. Залишається ще зовсім трохи і починаємо. 이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헤르손시에 진입했고 시청과 경찰서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됐다고 헤르손 지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헤르손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되자 지난달 말부터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9일부터 헤르손시 주둔군이 철수를 시작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이틀 만인 11일 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도 인명과 장비의 손실 없이 철수 작전이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Всего выведено свыше 30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коло 5 тысяч единиц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материальное имущество.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수복은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전과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단지 한 지역의 탈환이 아니라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 진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퇴각한 러시아군은 헤르손시 동쪽 드니프르강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각하면서 헤르손시의 발전소와 유일한 교량을 폭파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진격 작전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결심 공판이 있던 어제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 사태 초기부터 몸통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정관계 로비 등 여러 혐의가 포착됐는데 2019년 12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며 5달을 도피하다 서울 주택가에서 전담 추적팀에 검거됐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셨습니까? 이후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팔찌 형태의 전자장치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불구속 상태로 이어진 재판은 어제 오후 3시 결심 공판, 즉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행적이 끊긴 것은 그 직전입니다. 팔당대교 남단, 인적이 드문 도로가에서 전자장치의 마지막 신호가 잡혔는데 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숲을 숲속 아니면 한강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해외 밀항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또다시 도주 우려가 제기됐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혐의까지 찾아내서 청구했던 2차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자 검찰은 지난달 보석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김 씨가 사라진 이후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경북 봉화광산에서 지하 190m 갱도에 고립됐다 9일 만에 구조된 작업자들이 어제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광산노동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박수를 받으며 62살 박정아 씨가 천천히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옵니다. 지하 190m 갱도에 고립됐다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작업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 씨는 일주일 동안 구조된 다른 동료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내과와 안과, 정신과 등에서 협진 치료를 받아오며 건강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박 씨는 우선 자신의 구조에 애써온 구조당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것을 나갑니다. 박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구조된 것이 꿈만 같다며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 새로운 삶을 주게 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 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광부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부 경력 27년 차인 박 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광산의 채굴업체를 대상으로 붕괴 원인과 작업 환경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주문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까지 더해져 사람 대신 로봇이 배송까지 맡는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주문을 받은 편의점 운영자, 배송을 맡아줄 자율주행 로봇을 부릅니다. 상품을 보관함에 싣고 적재 완료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문자의 주소지까지 찾아갑니다. 로봇의 자율주행 비대면 배송을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시연한 겁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단지 안 도로와 건물마다 주소가 촘촘하게 매겨져 있고 도로 경사나 방지턱이 없어 자율주행 등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주민들이 살면서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고 또 피드백을 주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시민들에게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로봇의 주행 상태와 돌발 상황 등은 실시간 관제 시스템으로 파악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물품 배송뿐만 아니라 순찰을 돌거나 도로 청소를 하는 등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 탄천 둘레길과 세종시 중앙공원,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도 순찰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이 이루어집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자동차로 분류되어 인도나 횡단보도의 통행이 불가능한 현행 로봇의 이동 관련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해 표준화된 주소 정보 인프라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 손실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오다 보니 다른 회사들의 회사채는 소외가 안 되면서 돈줄이 마르는 역효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이 밝힌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은 21조 8,300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 규모가 19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연료비 급등에 따라 한전 자회사의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적자 규모가 3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적자가 커지면서 한전은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 24조 5천억 원 규모의 장기채, 즉 한전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법적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만큼 한전은 아예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24조 원대에 이르는 초우량 한전 채권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전의 대규모 채권 발행까지 더해지면서 시중 자금이 마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물량이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어쨌든 전에 안 나오던 한전채가 이제 갑자기 나온 것도 이렇게 조금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전의 추가 채권 발행 대신 2조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대책이라고 생각. 내년에도 국제에너지 공급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의 기준연료비는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전기요금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올해 이미 3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용액을 먹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망 이후에는 자신이 어머니인 척 위장해서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월 말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찾아온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가량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고인의 딸인 30대 김모 씨가 차량에 쓰는 화학 용액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뒤 김 씨는 일주일 동안 고인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 문자에 답장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어머니인 척 위장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 전화기에 문자 발신 기록이 남아있음을 수상히 여기고 딸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려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 경찰은 고인 명의로 돼 있던 보험의 가입 경로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김 씨가 처음부터 이를 꾸미고 보험을 들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공간의 기록. 한국 현대건축 유산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인간을 건축으로 조화시킨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걸작, 정기용 건축가의 등나무 운동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등끝이 아주 완벽하게 폈을 때 오셨어요. 여러분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철구조물이 등나무 평균 굵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구조인 듯 하면서 구조가 아니고 등나무에게 너네 집이다. 너네들이 알아서 자라거라. 그런 것이죠. 제가 초대 이 군수에 취임해서 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군민들은 떼약볕에서 관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등나무로 자연 친화적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이 구조물의 디자인과 설계는 정기용 교수가 하셨고 본인도 굉장히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것들이 공중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너무 이렇게 애처롭고 애잔하게 보여가지고 그날로 돌아가서 이제 설계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 완공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속도가 보니까. 등나무가 원하는 집을 우리가 완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등나무 스스로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건축이 아닐까. 건축이 꼭 사람이 완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자연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운동장을 보면 지붕들이 이제 거대한 구조물로 덮여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구조물을 자연으로 이제 치환시켜서요.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변화하는 자연.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건물 속에 담겨 있다. 정기용 선생님은 이제 건축의 공공성을 회복시키자 했고요. 건축가가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돼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분들이 면사무소를 짓는다면 뭘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어느 분이 목욕탕이나 지어달라. 면사무소는 뭐 하러 짓느냐. 좋은 건축을 한다고 뭐 전부 다 좋은 건축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건축을 하냐는 거죠. 건축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그게 직업입니다. 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정 선생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뭘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정경환 선생님한테 건축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있는 물체일 뿐 아니라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제도 이 땅에, 해법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려 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11.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릉과 제주 25도까지 오르겠고 포항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에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기존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모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소리만 나더라고. 근데 우리도 119 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전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 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가 집중됐던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출입 통제가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인 어제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들은 경찰이 모두 수거했는데 14일부터 용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을 막고 있던 출입 통제선을 걷어냈습니다. 최초의 쓰러짐 경위 등을 밝힐 가장 중요한 현장이어서 경찰은 2주 가까이 출입을 통제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3D 스캐닝을 비롯해 2차례 현장 감식도 있었는데 물적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현장 보존 필요성도 더는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골목 가게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헬로윈 장식도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비닐봉지와 깨진 유리병 같은 것도 눈에 띄는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골목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이태원역 추모 공간을 찾았던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내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좀 마음이 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있어도 죄인 그런 마음이 가져갖고 그 애들 살리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다만 통행 재개에 앞서 경찰과 용산구청은 현장에 남아있던 유류품들을 모두 걷어갔습니다. 원효로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됐던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는 모레부터 용산경찰서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유류품 700여 점을 6개월 이상 보관해 반환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구청 직원들의 수환 조사도 잇따르는 등 수사가 용산구청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정부 상위 부처에 대한 수사 소식은 없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용산구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실사를 거쳐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참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영업해온 업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 T자형 거리들이 다 줄을 세웠는데 그 거리가 안 막힐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태원을 자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막히는지. 용산구 안에서 춤이 허용된 일반 음식점은 24곳. 모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중 22곳은 지난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2014년부터 4년간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이태원 일대 건물주와 상인 등의 모임인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사로 활동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업소들에게 유리한 춤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 결탁이나 위법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업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도 조사 중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부는 어제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사가 하위 기관,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이후에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최태영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였는데요. 함께 출석을 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소방대원 7,500여 명을 지휘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사 현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장이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상황을 전하면서는 울먹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우리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사 당일 비번이었지만 사고 현장 200m 거리에 대기하며 참사 뒤 현장 대응을 총괄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 저희 용산소방서 내근 직원과 비번자를 동원했으면 조금이라도 희생자를 좀 덜 희생이 나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요.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심정을 토로하는 게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료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수 전역 등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계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요충지 헤르손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르손주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історичний день. Ми повертаємо південь нашої країни. Повертаємо Херсон.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наші оборонці на підступах до міста. Залишається ще зовсім трохи і починаємо. 이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헤르손시에 진입했고 시청과 경찰서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됐다고 헤르손 지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헤르손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예고되자 지난달 말부터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9일부터 헤르손시 주둔군이 철수를 시작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이틀 만인 11일 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도 인명과 장비의 손실 없이 철수 작전이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Всего выведено свыше 30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коло 5 тысяч единиц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материальное имущество.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수복은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전과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단지 한 지역의 탈환이 아니라 남부 지역과 크림반도 진격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퇴각한 러시아군은 헤르손시 동쪽 드니프로강 건너편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퇴각하면서 헤르손시의 발전소와 유일한 교량을 폭파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진격 작전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환율은 60원 가까이 떨어졌고 주가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 둔화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과연 이런 장세 지속될 수 있을지 정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장 시작부터 30원 급락한 원달러 환율.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하루에 60원 가까이 내린 1310원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급락했던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내림폭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거라는 기대감이 환율을 낮췄습니다. 오후 들어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운용 방식을 바꾸면서 우리 외환 시장에 달러가 더 공급될 거라는 소식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는 발표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쪽에서 봤을 때는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런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9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바닥을 확인하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제 주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도 금융시장은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열릴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당초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동남아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구상을 담은 우리의 새로운 아세안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현지에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동남아 외교 둘째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나섭니다. 아세안 정상들과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를 기초로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함께 번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를 언급했는데 이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에 맞서 아세안을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중국의 1대1로 구상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경제협력은 신남방 정책을 계승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디지털 협력 강화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세안 협력 기금 증액도 밝혔습니다. 한편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MBC 취재진은 민항기로 이동해 순방 취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새 아세안 전략에는 중국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과거 정부 사례까지 소환하며 난타전을 벌였고 MBC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MBC 전용기 배제가 언론 탄압의 단초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사례를 꺼냈습니다. 당시 북한이 조선일보와 KBS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양보 없이 이들을 전용기에 태워보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고의성 있는 오보를 냈을 때 출입처 금지는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용기를 못하게 한 건 취재 방해가 아니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취재 선진화 방안 사례를 꺼냈습니다. 저도 기자실을 없앴어요.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언론 자체를 아예 접촉을 못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언론중재법 개정 때 언론 자유가 헌법상 가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시민 윤석열일 때는 맞고 대통령 윤석열일 때는 틀린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선 국익 차원의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알 권리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판단에 따른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MBC는 특정 언론사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분명히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당내 이견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석열 당선인 수행팀장 출신인 초선의 이용 의원이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읽어내렸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당이 왜 지켜주지 않느냐. 주 원내대표는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국감장에서 왜 퇴장시켰냐라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주 원내대표에게 원내 지도부를 준 것이 지금은 걱정이 된다. 마음이 부글부글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민에서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분출된 겁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재원 의원이 없는 걸 뭐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강경론은 지난 5일 대통령이 책임론에 선을 그은 뒤 거세졌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선 의원에게 공개 비판받은 오선의 주 원내대표 직접 대응은 피했습니다.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내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내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걸 좀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사그라들었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사석에서나 쏟아졌습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침묵이다. 대통령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의원들만 상대해 총선이 걱정이다. 여론은 안 보고 충성심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당과의 대화는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취임 2달이 넘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장외투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10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하지만 취임 70여일 만에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강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됐던 우려는 2차례에 걸친 당사 압수수색 이후 수그러들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일치 단결에 막을 때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진실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감 중단,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어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왜 정권을 잡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왜 공직에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취임 뒤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소통은 꽉 막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커지는 상황.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 국회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숭례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는 8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전화는 오후 5시 삼각지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를 엽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3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전 정부 인사 구속 수사 촉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며 도심권 진입 차량은 통일로, 사직로, 3일 대로 등으로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KBS 취재진과 옥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 자금 명목에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고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남욱 변호사. KBS 취재진에게 돈 전달 경위 등을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 액수는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영장심사에서 이 차용증을 돈 전달의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적시한 8억여 원도 이 돈 11억 원이 출처였던 셈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 중이던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나머지 돈의 전달은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후보가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엇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 시장 측 지분 등에 대해 기억하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배분은 김만배 씨가 50%, 남욱 25%, 제가 16%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만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그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 사람과 대장동 사업자들의 오랜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수사 자료에 담았습니다.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도 수없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57번과 102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 횟수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을 처음 거론한 건데 검찰은 그 무렵부터 대장동 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관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4억 원을 지원했고 특정 종교단체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인터넷 댓글과 허위 제보 등을 통해 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배당금 24.5%, 약 700억 원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가 세금 등을 제외한 428억 원으로 다시 조정했다는 내용도 공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담았습니다. 다만 이 돈은 김 씨가 지급을 늦추고 거부하면서 약속 단계에 그쳤다며 또 다른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건넸다는 돈만 정치자금과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김용 부원장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측근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의 부장검사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는 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해안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강릉과 제주 25도, 서울은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는 민간업체가 미국과 탄약 수출을 협의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의를 진행한 양국 국방장관. 이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을 수출하기로 미국 정부와 비밀 계약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달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은 약 90만 발, 재고량이 바닥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국방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약 거래로 인해 지역 위협에 대한 미군의 방어 태세가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87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지만 전투 식량과 의료 장비, 방독면 등 인도적 물품에 한정됐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최근 경고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항의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입국에 필요했던 PCR 검사 횟수도 줄이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방역에 따른 내부 불만을 줄이고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6개월 만에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 조짐이 있지만 중국이 결국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8일로 짧아집니다. 21일이었던 격리 기간이 지난 6월 10일로 준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단축된 겁니다. 调整为5天集中隔离加3天居家隔离。入境人员在第一入境点完成隔离后，目的地不得重复隔离。 또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2차례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한 차례로 줄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항공편에 내려졌던 운항 중지 명령인 서킷 브레이크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좀 더 완화가 되어 한중 관계가 더 교류가 더 많아져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방역 정책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과도한 방역에 따른 민심 동요와 침체된 경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봄 상하이 2달 봉쇄 이후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잇따랐고 중국 경제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듯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천편일률적인 방역 대신 정밀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굳게 닫혔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 1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낙하산은 없을 거라던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전문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 공공기관장 내정자의 경우는 홈페이지 공개 자료 등을 짜깁게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3년 임기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연애 전 의원의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공사 운영 방침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30의 4대 핵심 가치 중 3가지와 일치합니다. 핵심 과제는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중장기 경영 목표 20대 전략 가운데 일부를 순서만 바꿔 나열했고 계획서 중 한쪽은 공사가 올해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재무구조 현황표로만 채웠습니다. 지난 7월 1차 공모 때 면접에서 탈락했던 최 내정자는 이 계획서로 나머지 4명의 경쟁 후보자를 제쳤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 의원은 국회 산자위 말고는 에너지 분야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신재생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보은 인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는 최 내정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캠프에서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던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마찬가지. 지역 난방공사가 속한 국회 산자위를 거친 적이 없는데도 새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밖에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에 박주선 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대한석유협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새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개혁은 정작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낙하산 관행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혐오와 차별,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끊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예술의 힘으로 이어보려고 애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강익중 작가가 12년 만에 국내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휘영청 둥근 보름달을 닮은 백자 다랑아리. 아래 위를 이어붙여 만드는 다랑아리처럼 갈라진 남북을 이어보자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작은 그림 여러 점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세계. 시시각각 변하는 밤하늘 달빛이 그려낸 달무지개. 달이 뜬다. 채우거나 비우지 않아도 채워지고 비워지는 달이 뜬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뒤척이던 밤. 사진에 담아보려 했던 달은 어느 순간 모습을 바꿨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달은 쓰러지고 그죠? 사라지고 채워지는 것인데 그걸 내가 잡으려고 했으니 그런 어떤 저한테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교훈, 저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그림이죠. 달무지개는. 1980년대 뉴욕 유학 시절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리기 시작한 가로 세로 3인치짜리 캔버스. 작은 것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듯 서로 다른 것, 단절된 것들을 이어주는 일. 강익중 예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이 시대의 예술이 해야 할 일을 또 한 번 깨닫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되는 거.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내가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도 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년 만에 국내에서 여는 이번 개인전은 신작을 포함해 작가의 대표 연작 20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 지난 12년 동안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대형 공공미술 작품의 밑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용액을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망 이후에는 자신이 어머니인 척 위장해서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월 말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찾아온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지 일주일가량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고인의 딸인 30대 김모 씨가 차량에 쓰는 화학 용액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냥 이거 이쪽 공격하려고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한 이 처음 해본 상황이지. 어머니가 숨진 뒤 김 씨는 일주일 동안 고인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 문자에 답장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어머니인 척 위장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 전화기에 문자 발신 기록이 남아있음을 수상히 여기고 딸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려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 경찰은 고인 명의로 돼 있던 보험의 가입 경로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 김 씨가 처음부터 이를 꾸미고 보험을 들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들이 가는 길은 경기권 중심으로 차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은 건지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화도 부근에서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 부근에서 8, 9km씩 가장 차가 많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선에 진입하신다면 창원 쪽으로 감곡을 앞두고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분기점 주변에서 밀립니다. 특히 경기 동쪽 판교 방향 하남 분기점을 앞두고 7km 구간 답답하고 하남에서 중부선에 진입해 남이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산곡 분기점을 지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정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과 오산 부근,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천안과 옥산 분기점 주변에서 정체인데 날이 많이 흐려서 전조등 활용도 잘해주셔야겠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밀립니다. 안전히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세부에서 있었던 사고. 악천후 속에서 여객기가 공항에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였죠.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사고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했는데요. 이건 당시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여행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진짜 영화 한 편 찍고 나왔습니다. 비상 착륙한다는 기장의 방송 이후 랜딩 시도하자 모든 승무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엔 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머리 박아, 헤드 다운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지자 승무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청난 소리랑 엄청난 충격이 같이 왔는데 그게 약간 사람이 흔들리는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자동차 충격 실험 마네킹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마네킹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사실 비상착륙이라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상착륙을 해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착륙을 한 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승무원분들이 머리 숙여 헤드 다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심각함을 깨닫고 다들 이제 머리 숙이고 그러고 있었죠. 승무원들이 머리 숙여 라고 반말로 소리를 지른 이유. 비상탈출 시에는 명령어를 크게 반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이런 명령어를 듣게 되면 왜 갑자기 반말로 소리를 지르지?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걸 두고 몇몇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항공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 규정에도 나와 있는 정석 매뉴얼입니다. 승무원들의 명령어가 완고법법이 아니라 언뜻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아이카오 규정은 객실 안전과 보안에 관해 제정된 국제적인 표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의 나라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비상탈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면 객실 승무원은 승객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리쳐서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크게, 단정적으로, 반복해서,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존댓말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 이 국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명령어에 대해 승무원들이 반말을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반말과 존댓말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상 상황이고 승객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승무원을 정말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존댓말처럼 경어 문화가 있는 옆 나라 일본도 아이카오 회원국으로 비상시 똑같이 명령어를 쓴다고 해요. 명령어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머리 숙여 말고도 자세 낮춰,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등이 있다고 하고요. 또 비상 착수, 그러니까 물 위에 내릴 때는 구명복 입어, 물로 뛰어들어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비상시 이렇게 간결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 당연하게도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빠르게 탈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명령어가 만약에 존댓말로 됐다라고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고 현장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실제로 호주 교통안전국에서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단호하지 않은 승무원의 명령은 승무원이 아예 없는 상황과 동일할 정도였다 하고요. 반대로 단호하게 명령했을 때 승객들의 대피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명령어 훈련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받고 있다는데요. 어떠한 비상 상황이냐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실습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승무원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비행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이 명령어로 소리를 지르더라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지시를 잘 따라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 남부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 20에서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12.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와 부산 23도, 강릉과 제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